세 번째 주제 발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미해결 난제와 과학적 연구 동향을 주제로 뉴로멘티의 대표이신 신찬영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고요. 신찬영입니다. 점심 잘 드셨어요? 네. 뭐, 세 가지 세션 중에 마지막 세션인데요. 강의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과학적인 난제가 어떻고, 막 이러니까, 어려울 난자가 들어있잖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사실은 이게 뭐, 당사자나 부모님들, 그리고 연구자들, 의사들,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하는 과학자들, 다른 사람들도 또 많이 들어야 돼요. 정치가들도 좀 제 강연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행정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근무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조그만 걸 하나 차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자폐 치료제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로멘티라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Connecting people across their full spectrum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뭐 사실은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MBTI 뭐 E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 I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 회사에 직원이 17명이고 제가 뭐 한 20명쯤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랑 성격이 정반대로 저랑 반대로 해서 그런 거지 그분들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래서 다름을 좀 인정하는 거 이런 거를 모토로 좀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 영화나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드라마도 많죠. 그리고 유병률이 참 궁금한 건데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병률이 미국에서 요새 난리 난 이유가 유병률이 3%가 넘어가는 동안에 니들 뭐 했냐 의사하고 과학자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구한 결과가 뭐냐 진짜 이유는 뭐냐 치료제는 있니? 없으니까 뭐 대표로 누가 한 분이 나서가지고 내가 치료제 줄게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 유병률이 왜 증가하는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미국이 3.4%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태어나는 아이들 33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우리 ADHD가 유병률을 많이 보면 8% 정도 보거든요.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고요. 오티즘 스펙트럼의 주요 증상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뭐 소셜 인터랙션이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repetitive behavior 똑같은 행동을 이제 반복한다는 뜻에서 상동 행동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 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DSM-5라는 데서 그 증상이 있고요. 공중 증상 되게 많은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울한 아이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나 또는 뭐 둔감하거나 아까 뭐 화장실 가는 문제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게 ADHD죠. ADHD가 한 3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련을 보이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25%에서 30% 정도의 친구들이 동반하는 경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ADHD가 자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ADHD와 없는 ADHD하고 같은지 아닌지 모릅니다. 경련이 그게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잘 모르고요. 경련이 ASD의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잘 모릅니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지 아닌지 아직도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한 35분, 40분 동안에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서 미리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죄송하다고.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핵심 증상, 공존 증상이 뭐고 쭉 써놨습니다. 자폐증 인식의 날이 있는 건 아시죠? 4월 2일. 예, 4월 2일 날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고 파란색 옷을 입고 파란색 불을 건물에다 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엔이 정해놓은 거예요. 유엔이 정한 자폐증 인식의 날입니다. 유엔이 그런 식으로 정해놓은 질환은 하나도 없어요. 자폐증 유일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티즘 센터 오브 엑서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인데 ACE라고 그러는데요. 자폐증 연구를 열심히 하고 환자 열심히 하는 병원들을 지정해서 연구비를 주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잘 해봐라 하는 뜻으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이게 부족하죠. 아까 오전에 김풍년 교수님 왔다 가셨는데, 그런 몇몇의 병원에 대한 연구비를 스몰 스케일로, 작은 돈을 주는 건 있는데요. 미국처럼 저렇게 큰 연구비를 줘서 정말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건 너무 아쉽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방자폐조정위원회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Interagency Autism Coordinating Committee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고. 그래서 자폐증과 관련된 모든 정부 부처들이 모여서 자폐 당사자와 부모들과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의논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범정부 대책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없잖아요. 식약처하고 복지부, 과기부 다 모여야 될 텐데 안 모이죠. 여기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요. 저 처음 한 8, 9년 전에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여기 교통부가 들어와 있어요. 이 교통부가 여기 왜 들어와 있죠? 자폐증 같이 정책을 설계하는데, 교통부가 미국 교통부가 왜 들어옵니까? 자폐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처럼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까? 라는 것들도 교통부 장관이, 대표가 와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설립이 됐다고, 론칭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부처가 한 5-6개 모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차례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회의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충 감 잡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방식들을 딱 보니까. 기껏해야 1시간, 아니면 2시간 얘기하고 이제 사진 찍고 가시겠죠? 그러고서 열심히 앞으로 해보기로 했다. 이런 얘기 끝날 건데요. 제가 이거 보고서 엄청 놀란 게요. 48시간 합니다. 모여서 48시간 동안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48시간 동안 각 부처의 대표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요. 공개해 놓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잘 찾아보시면 그 비디오가 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정도로 시리어스하게 하는 거죠.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저거 보고 생각을 확 바꿨습니다. 아, 선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점심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부 문화가 참 많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부 문화가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시고 사회에서 좀 저명한 분들이 이런 자폐 커뮤니티를 위해서 연구든지 행정이든지 편익을 위해서든지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화 부족하죠. 미국에 사파리라고 있는데요. 사이먼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게 이제 빌 게이츠급으로 돈이 많은 분인데요. 폴 사이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천문학적인 돈을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연구소를 세운 거예요. 연구소를 세워서 거기서 뭐 연구하냐? 자폐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웬만한 대학교 이런 연구기관 여기보다 훨씬 나아요. 자체적으로 연구비도 주고요. 우리 이 자폐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유전 원인을 제일 많이 따지는데 그 유전인 연구에 제일 권위 있는 기관, 사이먼스 파운데이션입니다. 도네이션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게 좀 없다, 좀 부족하다,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 자폐학회라든지 이런 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사랑인 협회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합쳐져서 좀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자폐 제가 제목을 과학적인 난제하고 연구 동향 이렇게 했잖아요. 과학적인 난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1개, 2개는 아니겠죠. 그죠? 10개, 20개도 아닙니다. 100개, 200개도 넘어요. 근데 제가 한 50개쯤만 제목을 잡아왔어요, 오늘.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는 뜻에서 해왔고요. 처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챗GPT, 구글, 네이버, 딥식, 퍼플렉시티 이렇게 5개를 써왔는데요. 잘 아시는 AI입니다. 챗GPT 많이 쓰시잖아요. 구글, 네이버도 요새 들어가서 치면은 AI로 모드로 연결해서 해주고, 구글도 제미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든 딥식이라는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AI인데요.
이 AI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폐에서 중요한 이슈를 10개씩만 꼽아봐.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언뜻 보시기 어떠세요? 많이 알고 계시는 키워드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조기 진단을 어떻게 하냐, 바이오마커가 뭐냐, 유병률이 왜 증가하냐, 조기 개입이 중요하냐, 자폐인 중심의 자기결정권, 성인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동반질환 관리, 가족 지원 어떻게 할 거냐. 다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AI인데, AI한테 물어봤는데 다 달라요.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고요. 우리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 페이지는 이제 연구의 난제는 뭔지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연구자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문제는 자기 것만 중요해요. 내 것만 중요하고 이게 자폐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95%, 99%예요. 그걸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어느 게 조금 더 괜찮은 건지 중요한 건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탁 터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죠?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압력이 좀 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압력을 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는지 읽어보시고요. 공통 키워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죠. 뭐 3개월, 6개월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고 유전적 요인, 성인 지원 어떻게 할 거냐, 치료 접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AI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사회적인 이슈죠. 그렇게 잡아놨고요. 요거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측면 말고 그러면 과학적인 난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뭔지 10개씩 집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똑같은 방식인데요. 챗GPT 보시면 환자라고 써서 죄송합니다만 챗GPT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하위형 정의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서브타입, 이거 분류를 좀 하자는 거죠. 우리 자폐라는 커다란 엄브렐라에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른데 그걸 10개나 20개쯤으로 나눠 놓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연구하기가 좋고 해결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나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눌 방법이 없어서 연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나눔법이 없다. 어렵다. 이런 거고요. 뭐 여기도 뭐 스펙트럼 다양성이 있고요. 조기 진단은 어떻게 할 거냐. 치료법 개발, 뇌발달 메커니즘은 어떠냐. 감각운동 이상은 어떠냐. 뭐 되게 다양한, 뭐 듣기에 좀 어렵게 들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 키워드는 뭐냐면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유전인자가 뭐냐. 이거부터 확실하게 좀 찾아보자. 그리고 그 유전인자가 어떻게 자폐 발병에 기여를 하고 그 증상을 유지하는데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좀 연구를 하자.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되느냐. 혈액 검사로는 안 되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은 다 병원에 가가지고 2시간 이상 검사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시잖아요. 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코 찍어가지고 바로 검사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것도 뭐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어렵다는 거죠. 환경 상호작용. 이게 유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인자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많아요. 타이레놀 먹어서 자폐 걸렸다고 막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저 얼굴들을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전부 다 타이레놀 얘기는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안 믿습니다. 네, 신경기전이나 동반 증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마다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딥식이나 챗 GPT를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기초과학 메커니즘의 깊이는 딥식, 퍼플렉시티, 챗 GPT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거, 중국 거 괜찮다는 얘기고요. 연구자들이 많이 보는 퍼플렉시티라는 AI가 과학적인 깊이로 보면 좋다. 구글이나 네이버는 그거보다는 한참 떨어지더라. 대신 구글이나 A는 뭐가 좋냐? 정책, 교육, 가족 권익 뭐 이런 부분들 생애주기나 종단 하위형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갈까?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이제 구글 AI가 훨씬 더 네이버 AI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AI 자체의 성격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나 구글은 일반인들이 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언스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자폐 커뮤니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뭔지 질문이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답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자폐 관련 주요 이슈를 제가 1번부터 해갖고 한 50개쯤 찝어왔어요. 근데 50개가 다가 아닙니다. 50개보다 훨씬 더 많겠죠. 100개, 200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그거를
통합적으로 어디 가서 알아볼 수 있거나 정리되어 있는 뭐 사이트나 뭐 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정리해야 되는데요. 원장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이런 그 키스트 미래재단에서 뭐 그런 걸 좀 책임 맡으셔가지고 이런 과학적인 난제들이나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쫙 해서 유튜브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열심히 그런 일을 돕겠습니다. 자, 진단을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진단 뭐 병원에 가서 하면 되고 DSM-5가 어떻고 이런 얘기 다 들으셨을 거고요. 그렇죠? 진단 도구가 뭐고 그 다음에 선별 도구가 뭐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진단 도구, 선별 도구는 아시나요? 진단 도구, 선별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다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헷갈려요, 살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선별 도구를 그 선별 도구 가지고 진단 도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고의로도 거짓말을 하고 가끔가다, 그죠? 몰라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진단 도구하고 선별 도구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스크리닝 도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90% 정도 정확도를 봤다. 논문에 막 그렇게 내요. 그거 진단 도구로 쓰나요? 못 씁니다. 진단 도구로 쓰는 거는요, 대부분 99% 정도는 돼야 쓰는 거예요. 나머지 10%가 엉뚱한데 어떻게 진단을 확정을 하겠어요? 10명 와서 진단했는데 1명을 스펙트럼으로 잘못 진단했어요. 그런 진단 도구가 어디 있어요? 못 써요. 90%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진단 도구라고 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전학 잘 아시는, 유전자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environmental risk factor라고 그래가지고 환경 오염 인자가 이제 환경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인자들이 뭐가 있느냐 잘 아는 게 아빠 나이, 감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동반 증상 아까 말씀드린 경련 같은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게 있고요. 다이아그노시스 레이트가 왜 자꾸 올라가느냐. 옛날에는 10,000명 중에 1명이었는데 30년 전에는 뭐 15년 전에는 갑자기 1000명 중에 1명이 되고 100명 중에 1명이 되고 지금은 30명 중에 1명이 되는 상황이 됐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죠. 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유전인자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게 주요한 그런 CNS 중추신경계 질환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 거는 유전이고요. 파란 거는 환경입니다. 자폐 여기 있거든요. 자폐는 상대가 안 되죠. 유전이 뭐 90%, 환경이 10%, 20% 될까 말까 이런 거고요. 파킨슨은 반대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오염물질에 노출이 된다거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파킨슨이 생기는 경우가 유전적으로 파킨슨 생기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CNS 디소더 중에서 가장 유전성이 높은 거 자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유전성이라는 거는 뭐 강연 여러 번 들어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아빠 엄마가 자폐기 때문에 아이가 자폐라는 거는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유전성도 있거든요. 유전자에 뭔가 뮤테이션이 생긴다거나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암하고 비슷한 거예요. 암처럼 이렇게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암 생기는 게 유전인자 있죠. 유전인자 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꼭 그 암이 걸리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새롭게 생기고 그 손자 때 또 생기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로운 뮤테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암을 연구하시는 어떤 의사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내가 암에 걸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재수 없었다라고 생각해라. 교통사고 당했다고 생각하라. 그거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가다가 우연히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 거죠. 자폐의 이 유전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수 이상이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하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요인으로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복잡한 게 있고요. 뭐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인자도 되게 많아요. 환경인자 아까 그래서 아빠의 나이, 엄마의 나이, 그 다음에 뭐 조산이 어떻고, 뭐 심지어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자폐아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논문도 여러 편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연구가 돼 있어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좀 안겨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약물이 꽤 있어요.
아까 그 타이레놀 말씀을 드렸고요. 벨프로익 애시드라고 우울증 치료제고요. 양극성 장애라고 해가지고 조증이 확 왔다가 우울증이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특효약입니다. 굉장히 잘 듣는 약인데 임신 중에 벨프로익 애시드를 임신 1기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저걸 먹으면 자폐 확률이 10배 증가합니다. 10배. 10배면 아까 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원인 인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인자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먼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유전자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카테고리를 나눠놨는데, 죄송합니다. 뒤로 갈게요. 여기 신드로믹 카테고리 1, 2, 3. 그래서 S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등급, 정말 이거는 자폐랑 확실히 관련성이 있다라는 유전자들, 요런 것들이 20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도 200개, 200개, 300개, 뭐 이 정도 돼서 1000개예요, 유전자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1000개가 관련성이 있다. 정말로 확실하게 중요하게 관련이 있는 유전자가 200개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나 진단할 수 있거나 이런 그런 디스오더가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PDF에서 좀 잘리긴 했는데요. 아까 벨프로익 애시드 환경인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마 지금 현재는 환경인자를 좀 막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벨프로익 애시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연구를 이 모델 가지고 많이 합니다. 동물 실험을 많이 하는데 여기 영국 BBC에서 한 7, 8년 전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추정 60분에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레트를 갖고 한 연구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소듐 발프로이드, 이 발프로익 애시드라는 약물이 DNA를 통해서 후세대까지 전이가 돼서 자폐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논문을 냈다는 걸 소개한 거예요. 소개해서 영국에서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따라서 한번 해보고 있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10년 전, 15년 전에는 발프로익 애시드를 뭐 경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양극성 장애가 심하거나 우울증이 심하면 줬어요. 그 임신해 있는 엄마가 조금 뭐 용량을 좀 줄이든지 해갖고 먹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신 중에는 발프로익 애시드 금지입니다. 절대 먹지 말라 그래요. 절대 먹지 말라 그러고 영국 같은 나라는요, 여기 영국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영국은 아빠도 못 먹게 해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빠도 발프로익 애시드 끊어라. 아니면 임신하지 마. 아이 갖지 마. 이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아직. 그냥 금지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안 주는 게 좋아요.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어요. 이런 약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꽤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벨프로익 애시드고요. 뭐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산부인과나 병원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롤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약만 드리지, 예를 들면 타이레놀을 드리는 거지 줄 수 없는 약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아빠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환경인자든 유전인자든 우리나라 이상한 문화가 옛날부터 엄마 탓을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임신 중에 혹시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계속 머터널 이뮨 액티베이션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엄마 네가 임신했을 때 네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감염돼가지고 애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틀렸다는 거예요. 아빠도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연구 발표도 꽤 많이 했거든요. 프레발런스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자폐증의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먼스 파운데이션에 가면 지도로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국에는 공식적인 논문이 4편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인 논문이 4편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한 연구도 있고 개인이 주도한 연구도 있는데 유병률 평균이 0.71%에서 2.64%입니다. 가장 최신의 정부에서 한 연구는 2.2%예요. 정부에서 한 거. 우리나라는 3%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한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정도로 유병률이 좀 높은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이건 미국 지도예요. 미국 지도에 파란 거는 유병률이 낮은 거고요. 빨간 데는 유병률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 동부 연안하고 캘리포니아 이쪽, LA 쪽 이런 쪽이 좀 유병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저게 대개는 이 부모의 경제적인 그 상황이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 가운데 미국은 사실 여기 텅 비어있는 나라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나 자폐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의 컨센서스, 동의하는 거는 의사들이나 연구자들, 이게 자폐가 올라가는 거는 뭔가 환경 오염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알고 사회가 많이 알기 때문에 진단을 빨리 받아서 그렇다. 잘 받아서 그렇다. 이런 게 이제 대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기 중재가 좋냐? 좋습니다. 조기 중재가 좋은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어렸을수록 사회성이 발달하는 단계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성을 어렸을 때 개선시켜주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걸 만들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ABA가 그렇게 좋았으면, 그렇게 교육시켰으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죠. 약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얼리 인터벤션을 하면 할수록 좋고요. 각종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젤 X 신드롬을 포함해서 뭐 프레이더 윌리도 들어보셨을 거고 몇 개 들어보셨을 텐데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세게 되면요. 자폐성 유전장애라고 그러죠. 한눈에 보기에도 이 친구가 조금 다르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부터 다르거든요. 몸 체형도 다르고 그런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혹시 항우울제를 임신 중에 먹으면 그러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항우울제를 먹어도 아이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타이레놀도 여기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한 사람이 그냥 큰 소리 치는 바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슬립 프로블럼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한 60에서 70% 정도 아이들이 슬립 프로블럼 갖고 있거든요. 수면제 못 주죠. 5세 이하에는 수면제를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냐? 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이 repetitive behavior, 상동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잘 재울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굉장히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네, 뭐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셜 얼리 인터벤션을 잘 하면 그래서 모델 동물인데요. 요거는 이제 자폐 동물 모델입니다. 이 사회성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차이가 적을수록 사회성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동물 모델에 이 사회성이 보통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뉴로티피컬한 동물들하고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폐 증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한테 다시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뉴로티피컬 애들이랑 섞어가지고 인터랙션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는데 뭐 연구나 사회적인 합의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뇌발달기에 일어나는 임계기를 표시한 건데요. critical period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기.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발달을 하려면 특정 기간 내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영어 배우기예요. 영어는 랭귀지는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언제 끝나냐면요. 한 13살 정도에 끝나요. 그러니까 13살 이후에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기호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영어 꽤 잘하거든요. 꽤 잘하는데 그게 이제 중학교 가서 처음 ABC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가처럼 못하는 거예요. 빨리는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했다 영어로 나갑니다. 모국어는 그냥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글북, 타잔 영화 거짓말이에요. 센 거짓말. 타잔 영화 보시면 어렸을 때 고릴라 손에 자라가지고 20살이 넘은 청년이 돼갖고 제인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슬라이드 보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며칠 만에 말을 하잖아요. 임계기가 지났기 때문에요. 말 못 배워요. 그냥 꺽꺽대는 말밖에 못 합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사회성도 스킬이잖아요.
사회성 스킬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게 언제 끝나는지, 3살에 끝나는지, 5살에 끝나는지, 12살에 끝나는지, 25살에 끝나는지 모릅니다. 아마 25살에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렸을 때 할수록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early intervention을 잘해서 사회성을 기르면 임계기가 끝나기 전에 조금 배울 찬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전질환, 뭐 프레자일 X 신드롬과 같은 여러 유전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유전질환들만 뭐 펠럼맥더미드라든가 레스 신드롬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폐성 유전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세게 일어나면 그냥 뭐 얼굴만 봐도 알죠. 네, 그렇게 우리 다운 증후군 친구들 보면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 거 비슷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폐 전체의 1% 이상 넘어가는 질환은 없어요. 0.1% 뭐 많으면 0.3%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모여서 자폐를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게 서브그룹 이게 나누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섹스 레이시오가 어떻게 되느냐? 성별 차이가 진단, 뭐 알고 계시죠? 남자아이들이 많다. 4대1, 많이 보면. 적게 보면 2대1입니다. 아예 반대되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여성들이 잘 디스가이즈를 해서 그렇지. 그 감춘다는 거죠. 자폐가 있는지를 모르게 사회소통을 잘 하기 때문에 자기 증상을 숨겨갖고 진단을 못 받는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적어도 2대1에서 4대1 남자아이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아빠의 나이 중요하다고 들어보셨죠? 아빠의 나이가 40살이 넘어가면 자폐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2배에서 6배가 됩니다. 2배에서 6배. 이게 몇 배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해 두세요. 6배.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필랩시가 있으면, 경련이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잘 모른다고 그랬죠. 경련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뭐, 열성 경련도 하고, 그냥 자발적 경련도 하는 아이들이 25에서 30% 돼요. 어렸을 때 이거를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계속 경련을 하면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항경련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연구들이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거고요. 뭐 자폐의 진단을 어떻게 해오고 있느냐, 이건 뭐 역사적으로 변하는 거. 그러면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유전자의 테스팅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유전자 테스트를 한다는 건 다 선별 도구나 아니면 검사 도구지 진단 도구는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네, 그거는 뭐 정확하게 진단이 아니라 확률이 높으니까 병원 가보세요.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네,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단 도구로 받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 다음에 뇌 뭐 시그널링이 안 돼서 조절이 안 돼서 오티즘이 걸린다. 그 다음에 멀티플 힛 티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 굉장히 다양한 유발 원인이 있었잖아요. 유전자가 한 1000개쯤 있다고 그랬고, 아빠 나이도 있고, 뭐 인펙션도 있다고 그랬고, 엄마가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오염물질에 노출이 돼도 안 되고, 되게 다양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더 잘 걸릴 거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인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테오리로, 이론으로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뭐 뇌의 커넥션이 뇌 부위별로 커넥션이 잘 못 돼서 자폐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뇌 부위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해갖고 우리가 정상적인 뇌 기능이 나오는데 short range connectivity는 세고 long range connectivity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 로컬 서킷에서의 이 서로의 뉴런 간, 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은 오히려 좋다고 돼 있어요. 뉴로티피칼보다. 그런데 앞쪽에서 뒤쪽으로 연결된다든지 겉표면에서 뇌의 깊숙한 부분으로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오리고요. Female Protective Theory라는 거는 여성이 이런 걸 좀 보호할 수 있는 기전들을 가지고 있다.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성분들이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하시고 남자분들은 무뚝뚝하고 얘기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하는 시오리가 돼 있고요. 이게 많이 나가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Extreme Male Brain Theory가 있어요. 자폐 유발 원인에서 남자형
뇌에 아주 극단적인 것이 자폐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여성분들은 얘기를 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잘 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게 이쪽 끝단에 있고 완전히 그냥 상남자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쪽 끝에 뭐 얘기도 안 하고 밥 묻나 하고 끝내는 이런 게 이제 이쪽 끝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폐 브레인이랑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거고요. 혹시 여기 시계가 없어서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EI 임밸런스 시오리는요, 이렇게 이제 뇌 기능이 너무 과하게 흥분이 많이 되거나 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시오리로 만들어서 왜 뇌 기능이 너무 과하게 흥분되고 또는 과하게 억제가 되느냐 이런 걸 연구해서 치료제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과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뇌 서킷이 어떻고 막 이런 거고요. 세로토닌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한 30-40%의 아이들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혈중에 높다고 돼 있고 뇌 부위에서 세로토닌의 기능을 매개하는 단백질 중에 몇 가지가 좀 기능이 이상하다. 이런 연구들이 꽤 많아서 세로토닌 연구를 꽤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오티스틱 번아웃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오티스틱 번아웃 아이들이 자기의 오티즘을 해결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런 거 좀 연구 좀 해라 제발 좀. 이런 뜻에서 과학적 낸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지금 뉴로티피컬하고 직장 생활하는 일반인들도 직장 아침에 갔다가 오면 아주 녹초가 되는데 6시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거를 자기를 감추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부당한 처우도 받고 막 이러는데 그걸 견딜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이제 번아웃으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의 크기하고 관련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통 아이들보다 머리가 좀 커요. 10% 정도 크다고 돼 있고요. 나이가 들면 다행히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커넥티비티가 너무 막 이렇게 빽빽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딸내미가 예일대학교 병원에서 태어났었거든요. 막내 딸내미가, 셋째가. 근데 걔를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쟀어요. 애들 막 신체 계측 하잖아요. 머리를 딱 재더니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06%라는 거예요. 100%도 아니고 너무 크다는 거야. 동양인이 머리가 크죠. 서양인에 비해서. 그래서 이 인종마다 이런 머리 사이즈 재는 것도 많이 틀립니다. 내가 아는 분, 어느 분이 이제 왜 국제 결혼을 했어요. 서양 분이랑, 코케이션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봤습니다. 한 7, 8개월 됐을 때. 초음파를 딱 봤는데, 야,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다리뼈가 너무 길대. 보통 이만해야 되는데 이만큼 길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진 받고 나오면서, 초음파 받고 나오면서, 사실은 아빠 아이가 유럽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동양인이 이렇게 짧고 길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모터 디피컬티 있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이거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 뒤에서 보면 걷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면 좀 이상하게 걷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손 움직임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고 이런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한테도 안 돼 있고 동물 연구도 안 돼 있고 근데 그런 퍼센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도 약이 없으니까 대마 써도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 되죠 당연히. 그 말이라고 합니까? 대마를 써가지고 마약을 써보자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대마는 많이 쓰잖아요. 저게 엄청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레곤주 뭐 이런 데서는 그냥 저걸 씁니다. 쓰는데 요새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안 되겠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젠더하고 섹슈얼리티는 미국 얘기고 우리는 사실은 젠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트랜스젠더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미국 얘기고요. 브레인의 구조가 바뀌어 있다. 아노렉시아.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피키 이팅 하는 애들은 많죠. 어느 거 특정 음식만 먹고 딴 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막 뭐 음식 갖고 장난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이런 게 많은데 거식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거식증을 보이는 이 신경 메커니즘과 자폐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소위 소셜 리워드가 여기는 별로 재미없는 거고 음식의 리워드가 재미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식증 연구하면 자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 네,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비타민 서플리먼트 먹어야 되느냐, 혹은 모자라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제일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게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B9. 엽산 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엽산 임신 중에 먹어. 그는 기형아 발생하고도 연관이 있어서요. 엽산은 임신 초기에 먹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자폐 증상이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억지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 억지로 먹이자는 말이 있는데, 너무 억지로 먹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철분이 모자라면 자폐 걸린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올라가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지, 철분이 얼만큼 모자라야 자폐가 생기는지 그렇게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네. 관련성이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커가니까요,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무조건 자기가 사인하면 모든 권리를 다 줘야 되냐, 누가 서포트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더블 엠퍼시는 뭐냐면 사회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폐 아이들이 우리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봐. 자폐인들이 얘기하는 방식을 니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뉴로티피칼 뉴로다이버시티 운동에서 더 나가는 얘기인 거죠. 그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고요. 옥시토신하고 관련성이 있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련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실망인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머터널 인펙션과 오티즘. 어떤 것 같아요? 머터널 인펙션, 감염 얘기. 아까 퍼센트 되게 많이 했죠. 아빠 나이 몇 배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5배, 6배, 그죠? 이 머터널 인펙션은 연구 결과마다 다 다릅니다.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요. 엄마가 감염이 돼도 아이들 아무 이상 없다라는 연구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스몰 스케일. 작은 규모로 연구하면 차이가 있다고 나와요. 희한하게. 큰 스케일로 하면 차이가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맥시멈 보면 얼마냐? 큰 연구들 다 모아갖고 보면 3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 아까 3%라고 그랬잖아요. 3%가 30% 증가하면 몇 프로예요? 4% 되는 거예요. 3%에서 4% 되는 거 갖고 쌩 난리를 친 겁니다. 지금. 타이레놀하고 뭐 달라요? 타이레놀도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다 돈을, 아니 중요하죠. 물론 연구도 더 해야 되고 더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한쪽으로 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빠의 나이가 제일 중요하죠. 5배 올라간다고 그러고 3배 올라간다고 그러고 4배 올라간다고 그러고 아무리 적게 봐도 2배인데, 그러면 결혼 빨리 시켜서 빨리 낳는 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들 낳을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이 연구 논문들을 좀 보실 때, 사회 기사가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 비판적으로 보는 게 좀 부족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옥시토신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그 결과들 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요. 뭐 그 밖에 뭐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하다, 뭐 이런 거 있고, 스템셀이 되겠느냐? 안 된답니다. 스템셀. 아직도 스템셀 갖고 자폐 치료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디지털 세라피우틱스 얘기 나왔는데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라피우틱스. 서양에서도 그렇게 뭐 적어가지고 치료가 된다 이렇게는 안 하고요. 보조수단으로 좀 할 정도, 뭐 그런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프리앤 프로바이오틱스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프리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서 자폐가 치료가 된다, 푸드 서플리먼트 먹어서 된다, 이런 거 별로 없고요. 잘 안 될 거고요. 타이레놀 아닙니다. 류코보린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타민 B9을 올릴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자폐 아이들이 비타민 B9이 훅 떨어져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저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는 더 해봤으면 좋겠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갖고 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저기 와 계신 거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나 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저한테 이메일을 주셔도 좋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은 뭐 정성스럽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로 좀 압박을 드린 것 같은데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신찬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짧게 하나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 네. 신찬영 교수님 제가 평소에도 그렇고 항상 존경하는 그 리더들 중에 한 분이시고 탑티어이신데 제가 대신해서 그 유튜브에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좀 정보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직접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데요. 누강강TV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성실하게 굉장히 많은 비디오들이 있어요. 저도 되게 즐겨서 시청하는 거니까 그거 많이 활용해 주시고 늘 이렇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어쨌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거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가서 그거 하면 뭐가 다 된다. 이렇게는 생각지 마시고요. 좀 골고루 여러 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